이 사건은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에식스, 화이트하우스 농장이라 불리는 곳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네빌 벤버, 어머니 준 벤버, 딸 쉴라, 그녀의 쌍둥이 아들 데이비드와 니콜라스가 살고 있었죠. 부부의 아들 제레미는 집을 따로 얻어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빌과 준은 사이가 좋은 부부였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갖기 힘들었고 2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쉴라와 제레미였죠. 부유한 가정이었기에 자식들에게 아쉬울 것 없이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사람들이 볼 땐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쉴라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제레미는 학교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로 인해 부모님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엄마 주는 무척 엄격한 편이었고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쉴라와 그랬는데 그녀가 어릴 적 임신을 한 것도 준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1985년 8월 6일 오전 3시 30분 제레미 벤버의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걱정된다는 전화였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총소리가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고 알렸습니다. 몇 시간 뒤 무장한 경찰이 화이트 농장에 도착했고 집이 무척 고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만일을 대비해서였겠지만 2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며 확성기를 꺼내 쉴라와 이야기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른 쪽에선 제레미에게 전날 상황에 대해 전해들었습니다. 이날 제레미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네빌과 주는 쉴라에게 아이들을 주간 위탁 보호를 맡기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합니다. 제레미가 느끼기에 이 제안이 쉴라의 기분을 상하게 한 듯 보였다고 해상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식사가 끝나고 여전히 쉴라의 기분은 별로였죠.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7일 오전 3시 30분 제레미가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분노한 쉴라가 총을 들고 있다며 말이죠.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아버지 네빌이 그 긴박한 순간에 긴급번호 999,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112 같은 간편하고 빠른 번호가 아닌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서 전화를 하다니 의아합니다. 여하튼 그는 경찰과 전화를 끊고 농장에서 그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경찰도 제레미도 이동을 하는데 경찰 차량 앞에 천천히 운전하는 느릿느릿한 차량이 있는 겁니다. 제레미의 차량이었죠. 그는 아주 느리게 운전을 하고 있었고 경찰이 그 차를 추월해 갔습니다. 집도 농장 근처였기에 먼저 도착을 했어야 맞을 텐데 오전 5시 경찰과 비슷하게 제레미가 농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전 7시 54분 경찰은 드디어 집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진입 전 제레미는 토끼 사냥을 위해 들고 왔던 자신의 총을 농장에 두고 왔다고 알립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 주변을 돌았고 1층의 창문 하나를 빼고 모든 창문과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들어간 집 안은 여기저기 혈흔이었습니다. 1층 부엌에서 처음 발견한 아버지 61세의 네빌에게선 8번의 총상과 폭력의 흔적, 또 방어흔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를 확인한 경찰은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위층 복도에 61세의 어머니 준이 누워있는 것을 마주했고 침실에서 제레미의 조카들인 데니얼과 니콜라스가, 다른 방 침실에서 쉴라가 한 손엔 라이플을, 다른 손엔 성경을 쥔 채 누워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목에 2개의 총상이 확인됐습니다. 가족들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죠.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쉴라가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집안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상황을 전달받은 제레미는 집 밖에서 오열을 하며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여 그런 그를 경찰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음 날도 집안 수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사망한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영안실로 보내졌죠. 지금으로선 현장의 모든 상황이 쉴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내내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다녔고 그 밖에도 여러 문제들로 힘들었죠. 이런 것들이 신라를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이 병원에 마지막으로 갔던 때였고 병원에서 자신이 하느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랬기에 신라가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하며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사건 3일 만에 제레미에게 열쇠가 건네집니다. 한편 가족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들 제레미와 가족의 친척들이 범행 현장인 집으로 모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친척들이 제레미보다 먼저 도착했고 집안을 돌며 무슨 일이 있었을지 추측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탄약 있는 선반을 둘러보다 데이비드라는 사촌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을 뒤적이는데 안에 소음기가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것을 집어들고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소음기 끝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그것을 챙겨 경찰에 제출했죠. 그로 인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전달받은 소음기에서 혈흔을 채취해 연구소로 보냈고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A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 중에 딱 한 명만이 A형이었고 그것은 쉴러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쉴러가 범인인데 소음기가 분리되어 아래층 선반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 그녀가 발견된 곳은 2층의 침실이었는데 말이죠. 이것은 진범이 쉴라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둔 범행 현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사건을 둘러보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증거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만 유일하게 건진 것은 당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리고 사진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쉴라의 발바닥이었는데 경찰이 진입했을 때 집안은 분명 혈흔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쉴라의 발은 아주 깨끗했죠. 또한 소총의 소음기가 달려 있었다면 길이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쉴라의 체구가 작은 편이었는데 팔의 길이가 방아쇠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시선은 홀로 살아남은 아들 제레미에게 돌려졌습니다. 그가 만일 범인이라면 어마어마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 벤버 부부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농장만도 36만여 평의 큰 집이었고 그 밖에도 여러 건물들. 가족이 모두 살아있었다면 이걸 나눠야겠지만 만약 아무도 없다면 그건 전부 제레미의 소유로 넘어가겠죠.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이 1985년 8월 16일 가족의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제레미는 여자친구와 슬픔을 나누며 가족을 떠나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선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슬퍼하는 모습이나 오열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꾸며진 느낌이 들었으며 누구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뒤를 돌아 미소 짓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됐죠. 장례식을 마치고 그는 술을 마시러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총에서 지문을 채취해 검사를 했고 제레미와 쉴라의 것이 나온 것을 전달받습니다. 그것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제레미는 그 소음기도 총도 자신의 것이니 당연하다 말했죠. 충분히 그의 지문이 나올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경찰은 그를 진범이라 확정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러던 중 반가운 제보를 받습니다. 제레미의 여자친구 줄리였는데 그녀는 얼마 전 제레미와 헤어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레미가 이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 의심된다 말하죠.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사귀는 동안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던 것들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뒤 그는 사람들 앞에선 슬퍼했지만 둘이 있을 땐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던 평상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그가 오늘 밤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건 제레미가 자기 대신 모든 범행을 저지를 사람을 구한 것이 분명하며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넸을 것이라 주장했죠. 또 사건 당일 오전 3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다 잘 돼가고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는 그에게 얼른 자러 가라며 다독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그녀에게 의구심이 들었지만
1층에 잠기지 않는 창문에 대한 것을 비롯해 사건과 매치가 되는 여러 제보를 듣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제레미를 체포했고 공범이라 생각되는 사람도 찾아 조사를 하지만 그는 그날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레미는 구금됐죠. 제레미는 저녁을 먹고 농장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내내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네 여자친구가 네가 범인이라 말하고 있다 라고 전하자 제레미는 그녀의 말은 듣지 말라며 단지 나를 괴롭히려 그러는 거다.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놓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 믿었기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이죠. 제레미는 입양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늘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행동도 좋지 못했죠. 자라며 작은 범죄들을 시작으로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며 돈이 전부인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신라와 나눠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알 사람은 다 알았다고 하네요. 1986년 10월 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신라의 정신에 문제가 있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평상시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말하곤 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제레미가 범인이라면 그는 어떻게 그녀에게 흐트러짐 없이 총상을 입히고 현장을 꾸밀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는 5번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는 무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2년에 새로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말이죠. 2018년 검찰청 특수범죄수장 프랭크 퍼거슨은 소음기 2개를 조사했지만 증거로 제출된 것은 1개뿐이며 총기 전문가들은 시신에서 발견된 화상 자국이 소음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소음기가 2개였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아직 다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별다르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범인은 쉴라인데 제레미가 누명을 쓴 것이다. 아니다. 범인은 재산을 노린 제레미가 맞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날 한시에 너무나 무서운 일을 겪어야만 했던 벤버 가족. 그들이 부디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